원자력 재료연력학 및 금속야금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재료연력학이죠. 사실상 이제 원자력하고 메탈러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학기말 때 돼서 한번 다시 이렇게 복귀해 볼 거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거의 재료과의 재료연력학하고 동일한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력학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을 하면서 연력학 제1법칙, 여기 부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옛날의 언어로 쓰인 그런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관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열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좀 점검을 해보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뭔가 좀 뜨거운 걸 만지면은 그 뜨거운 게 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사가 해지잖아요. 가지고 있다. 그죠? 자, 정말 그런가요? 네, 요걸 조금 다른 말로 써보면 뭡니까? 이게 단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물체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뜨겁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체가 만약에 커서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저 물체가 참 빠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빠른 물건을 보고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연력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좀 이미지네이션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걸 깨닫게 되죠. 이 빠른 게 뜨거운 거구나.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이 바이오 센서, 인간이 가진 오감이 있잖아요. 그 오감이 설정한 단어들, 제가 뭐 국문학과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오감으로 느낀 것을 이 몇만 년도 더 전에 언어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인류가 하나 둘씩 단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공대에 입학한 1, 2학년생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의 생각은 아직 그런 구석기 시대 인류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공학을 잘하려면은 언어적인 한계를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영어가 있죠. 위에 있다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나 생각의 방식이 이 국어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배우는 이 연력학이나 재료공학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유럽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경제의 헤게모니가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니까 미국이 쓰는 언어가 영어고 그러다 보니까 학술 논문이나 편찬되는 많은 교과서들이 다 이제 영어로 써 있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과목들이 생겨날 때 이 창시자들이 말하던 언어가 이제 유럽의 언어죠. 유럽의 언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 세계의 패권을 쥔 나라의 언어인 영어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연력학, 재료공학 혹은 여타 다른 공학 과목을 배우려고 그러면 일단 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공룡이라고 할까요? 공룡이 살아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제 공학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일단 인류의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단 배워야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좀 샜는데 이 바이오 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뭔가 구석기 시대쯤에 언어가 뭐 그 이전에 생겼던지 언어가 언젠가 생기고 그 단어들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 발전해온 단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이 하나 창시될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제일 적절한 단어를 가져다가 약간 변형하던가 해가지고
그 단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보통 컨셉이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이제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죠. 서로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이제 공학 학습의 핵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바이오 센서에 의해서 정립된 우리의 이 사고 방식이나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때때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앞으로 종종 다시 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뭔가 뜨거운 거를 보면은 그죠? 그거가 이제 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그냥 걔네가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얘네가 움직이는 거, 날아다니는 걸 볼 때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걔네가 우리를 때려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면 뭐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아프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프다고 생각을 통각이죠. 아프다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를 때리는 그것들이 비비탄 총만큼 작아지면 따갑다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기체 분자만큼 작아지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뜨겁다라고 느끼겠죠. 이게 좀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열이니 뭐 뜨겁다니 운동 에너지니 예, 좀 관계가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 키네틱 에너지가 트랜스퍼 전달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hit을 느낄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 쟤들 참 빠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쟤들이 참 뜨겁구나 이렇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여기 내추럴리를 좀 강조해 놨는데 자연스럽게 이 더 빠른 것들이 더 느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하고 충돌을 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전달이 되면은 그거를 우리의 그 신경, 감각기관, 뇌 이런 것들이 아 뜨겁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서모미터로 전달될 수도 있겠죠. 이 서모미터는 좀 중요합니다. 특히 뒤에 이 미터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미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마 이 단어가 아마 제가 볼 때 메저먼트하고 좀 연관이 있을 텐데 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를 이제 일괄적으로 미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바로미터도 있죠. 바로미터. 바로미터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미터. 어떤 척도 계량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모미터로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 이거 뜨겁다, 되게 뜨겁다, 미지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학을 할 수가 없죠. 이 퀀티피케이션, 이 정량화를 해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터가 존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머릿속으로 많은 물리량을 상상해낼 수 있어요. 정의를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만약에 미터가 없다면. 우리가 상상하고 정의한 그 컨셉이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런 값들을 정의하는 것이 적어도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트로피 같은 게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이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미터라는 건 없습니다. 어디 뭐 물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물 온도가 이렇게 나오듯이 어느 물체에다가 이렇게 꽂으면은 엔트로피가 탁 이렇게 숫자로 튀어나오고 그런 미터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니까 엔트로피는 그럼 정의할 필요가 없는 개념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간접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나 어떤 에너지나 그런 것들과 직간접적으로 이 관계를 가지는 어떤 물리량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컨셉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새롭게 마련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그 금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기준은 뭐냐면 유용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컨셉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유용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반대로 됩니다. 컨셉을 뭐 막연하게 머리에서 생각해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이론에다가 적용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어떤 이론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추적해 나가고 하다가 여기에서 이 개념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계산을 하다 보면 뭐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항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그럴싸한 이름을 좀 붙이고 물리적인 의미를 좀 해석해 놓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면 편하니까. 그러면 편하니까. 이 편리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것도 그거죠. 의사소통은 손짓발짓으로도 할 수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교하게 정의된 많은 단어, 보통 몇만 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가진 그런 언어 체계가 있다 그러면 의사 전달의 이 효율이 극도로 발전을 하겠죠. 공학 과목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체계적으로 정의된 개념들이 이 좋은 문법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학문은 배우기도 편리하고 적용하기도 편리한 그런 학문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료연력학도 그런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본래의 논의로 돌아가서 카이네틱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전달되면 뜨겁다라고 느끼고 서모미터로 전달되면은 보통 서모미터는 어떤 물질의 부피 팽창을 기준으로 우리한테 그걸 숫자로 바꿔서 보여주는 장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숫자로 몇 도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모미터의 대부분은 expansion of a liquid or bimetals. 뭐 바이메탈 뭔지 아마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팽창을 기준으로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서모미터가 뭔지, hit과 키네틱 에너지의 관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대략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력학 과목, 재료 연력학 과목에서 이 hit의 정의는 뭘까요? hit의 정의는 thermal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thermal 에너지하고 키네틱 에너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이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것에 대해서 두 개의 이름이 필요할까요? 이름이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할까요?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지드 바디 어썸션을 써서 강체로 동력학적인 계산을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키네틱 에너지 개념을 갖다 쓰는 게 편리하죠. 어떤 오브젝트가 있으면 질량을 정의하고 속도를 정의해서 뭐 운동량을 구하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때는 키네틱 에너지가 편해요. 근데 이런 애가 이게 뭐 분자라고 해보죠. 얘가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쯤 있는 거예요. 몰당. 자,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따뜻하다, 춥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때도 카이네틱 에너지 들고 와가지고 분자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질량 어사인하고 속도 어사인하고 이거 벡터죠. 이거 뭐 적분하고 그러실 건가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뭐 아보가드로 숫자가 큰 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아보가드로 넘버가 자 이런 거대한 숫자의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할 때는 그때는 그죠? 어널리틱 다이나믹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서모 다이나믹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키네틱 에너지는 됐고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온도 T 그냥 이 분자를 퉁 쳐서 이 기체의 온도 몇 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시스템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내려가면은 더 적게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때는 이때도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말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미 우리가 이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이미 달라진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분자들이 줄을 쫙 써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막 가. 그럴 때는 T가 아니라 온도 T가 아니라 이 속도가 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어떤 공학이 있으면 공학에 많은 서브 브랜치들이 있잖아요. 공학을 구성하는 많은 과목들이
이 각각의 과목들은 다루는 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같은 대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설명을 하거나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 거지. 제가 코끼리를 그릴 수는 없는데 코끼리라고 할까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고 온갖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코끼리가 네이처죠. 자연 거대한 자연입니다. 수없이 많은 현상, 페노메나가 일어나는 그런 이 자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라보는 관점 혹은 다루는 코끼리의 일부 이런 것에 따라 갖고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를 하죠. 다양한 학문들은 다 각자의 쓸모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고 또 이런 여러 학문을 동시에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유용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남들이 할 수 없는 생각, 남들이 정답을 파악해낼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퍼스펙티브, 시야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서모다이나믹스에서 이 열의 정의는 그냥 서멀 에너지다. 자, 또 다른 정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 재미있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 하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약간 에너지를 하나의 다른 물체처럼 느끼지 않나요? 그죠? 물체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 에너지는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 혹은 뭐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상태에 연관된 어떤 양이죠. 혹시 그 학부 1, 2학년 때 그 파인만의 그 피직스 렉처 노트를 통독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읽다 보면은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하고요. 에너지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저는 물론 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hit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 which energy is transferred from one region to another. 그러니까 hit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 전달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hit이라고 부른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우리가 뭘 만졌는데 얘가 좀 뜨거워. 응? 우리가 뭐 뜨거운 커피컵을 만졌다고 합시다. 손이 내가 뜨거워. 그러면 이제 커피의 서멀 에너지가 내 몸으로 전달돼 온 거죠.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hit이라고 한다. 그것이 연력학에서 hit의 정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이 hit은 절대로 온도 구배를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내려가기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 T1, T2가 있고 온도가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으면 열이라는 것은 무조건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관찰했는데 반대의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아주 뭐 학부 수준을 초월해서 아주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논의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거 그냥 엠피리컬하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열은 높은 온도인 지역에서 낮은 온도인 지역으로 흐른다. 다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한다. 자, 그래서 온도 구배를 따라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hit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몇 개 던져놨는데요. 그러면 온도라는 건 무언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디파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지금 사람들한테 온도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기온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온을 어떻게 측정하시죠? 예전에는 TV를 보고 측정했죠. TV를 보면은 아나운서분이 오늘 아침 기온은 몇 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뭐 앱 깔아가지고 오늘 온도 몇 도야? 이거 보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이 생활에 온도계를 보고 온도를 확인한다라는 그런 동작 자체가 삭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백엽산 같은 데 가면 거기 온도계가 걸려 있고 거기에 이제 수은주나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 이렇게 여기 액체가 이렇게 찰랑찰랑 담겨 있고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 액체의 팽창 수축에 따라 가지고 여기 온도계 눈금이 그려져 있는 뭐 이제 이런 걸로 온도를 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온도라는 건요, 사실은
부피입니다. 부피. 우리가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 거예요. 기준을 정해서 뭐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물이죠. 그래서 얼 때를 0도로 놓고 끓었을 때를 100도로 놓고 여기를 이제 센티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100개로 분할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나눠가지고 이제 100개를 나눈 건데 결국 이게 뭐냐면은 어떤 액체가 부피 팽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액체가 물이죠. 물이 부피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나눠 놓은 거지. 그 부피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온도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온도라는 거는 참 굉장히 좀 앱스트랙트한 추상적인 개념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고 가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온도는 그냥 액체의 부피 팽창, 수축 여기에 관련된 양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그 외 나머지 온도는 대부분 다 뭡니까? 디지털 미터계의 숫자로 표시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미터기들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캘리브레이션 해놨겠죠. 캘리브레이션이 부서지지 않은 한 정확한 온도를 우리한테 표시해 줄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믿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 현대 산업사회는 분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특히 학부 저학년 수준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긴 한데 점차 이제 필드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될수록 좀 당연시하게 되죠. 그냥 온도계로 재서 나오는 게 온도 아닌가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DSC라고 하는 장비를 써서 이게 디퍼런셜 스캐닝 칼로리메트리라고 재료의 상변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거든요. 이 장치를 써가지고 어떤 물체를 가열을 하면은 제가 방금 그린 것 같은 이런 커브 같은 게 얻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꺾이는 데가 여기가 TS입니다. 상변이가 일어나는 온도인 거죠. 이게 가열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엔탈피고요. 예, 어떤 상변이하고 어소시에이트하는 엔탈피 변화를 보여주고요. 이렇게 상변이 온도를 잴 수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상변이 온도를 재려 그러면은 이 장치를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 근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냐면은 표준 물질이 있어요. 표준 물질. 스탠다드 머티리얼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개인데요. 이 여러 개의 물질이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 400도인 것부터 600도인 것, 800도인 것, 1000도인 것, 1200도, 1400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이런 온도 부근에 대응되는 녹는 점을 가진 표준 물질을 대략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녹여요. 얘를 녹이면 이런 피크가 얻어지죠. 피크가 얻어지면 요 피크가 발생하는 요 꺾이는 이 인클라이네이션이 일어나는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몇 도가 됐든 이 표준 물질이 녹는 온도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주 쉬워요. 표준 물질 7개를 다 각각 녹여갖고 이 커브를 얻은 다음에 이 각각의 지점이죠. 그 지점이 그 온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 물질에서 이 피크를 재서 이 피크 로케이션에다가 여기 이 길이 간격을 갖다가 등분을 하겠죠. 이것의 녹는 점과 녹는 점 2의 사이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415도인 걸 알고 이게 627도인 걸 알면 여기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요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온도를 우리가 어사인을 하겠죠. 이제 이게 캘리브레이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DSC로 했던 실험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정교하게 녹는 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을 녹여봐서 이 장치에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그것들을 녹여봐서 그 녹는 지점이 그 온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온도의 정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템퍼러처는 뭐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Heat은 not a thing, but a process 이렇게 돼 있죠. heat이라는 거는 뭔가 물건이라 가지고 어떤 물체들이 그 heat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일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그렇게 쓰지를 않죠. 그렇게 쓰지를 않죠.
뭐 열이 발생했다, 열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과정이 사라졌다? 네. 자, 그래서 더 각자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적인 이 용어, 텀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심입니다. 관심. 요즘 여러분들 그런 표현 쓰시죠? 심남, 심녀.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런 단어 안 써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 여자 이제 이런 걸 심남 뭐 심녀 이렇게 단어를 쓰시는데, 이 시스템이 이 심남 심녀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어떤 물체나 여러 물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밑에 정의를 보시면은 the matter 물질이죠. which makes up the subject of a thermodynamic discussion.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논의의 대상, 우리가 관심을 가진 그 물건, 물질, 그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ften necessary to know what would happen in the system if you change surroundings.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둘러싸는 걸 이제 서라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 서라운딩의 온도하고 압력이 있겠죠. 서라운딩의 온도 압력을 바꿨을 때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를 좀 크로드하게 제가 대략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갖다가 뭐 증기기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증기기관이야. 증기기관인데 증기기관이면 이제 안에 용광로가 있겠죠? 석탄 던져 넣어가지고 물 끓이는 용광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석탄을 더 넣어. 석탄을 막 더 넣고 풀무로 바람을 막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고 뭐 물이 더 증발을 하면은 그 보일러 안에서는 프레셔도 올라가겠죠? 그거를 그냥 알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 시스템에 열을 주고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 또 그 안에서 시스템의 압력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다음에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면 이 시스템은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싶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 교수님 관심 있는 시스템이 증기기관인데 증기기관에다가 석탄을 더 던져 넣으면은 그 시스템이 아니라 그 서라운딩이 아니라 시스템 온도를 우리가 올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실린더형 원통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어. 이게 보일러라고 할까요? 이게 보일러야. 여기서 밑에 용광로에서 이렇게 불꽃이 올라가지고 얘를 데펴.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까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지. 응? 보일러를 이루는 철통까지만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석탄을 던져 놓으면 여기 T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나는 시스템에는 아무것도 안 한 거지. 자, 얼마나 편리합니까? 시스템은 이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사이에 경계가 있게 되죠. 경계를 우리가 영어로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고, 바운더리 바깥에서 우리가 석탄 던져놓았다고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보일러로 한정시키면 잘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정의한 시스템에 대해서 종종 뭘 알아야 된다? 네. 서라운딩의 온도 압력 조건을 바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알고 싶다. 알 필요가 있다. 자, 서라운딩은 방금 설명했는데요.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external to the system.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그었어. 바운더리를 그었는데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거죠. 만약에 시스템이 여러 오브젝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들이 공간적으로 한 지점에 묶여 있지 않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시스템에 포함되는 모든 매터가 반드시 공간에서 연속적이어야 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가면은 세상이 다 단속적이다, 디스크리트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텐데요. 뭐 그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이런 철학적인 얘기들은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시점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물체가 반드시 물질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지는 않겠죠.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갖다가 시스템을 지정을 했으면은 그 바깥쪽의 모든 것들은 그죠? 이 각각의 바운더리 바깥을 우리가 서라운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겁니다. 보통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파이프든 뭐든 이렇게 연결은 돼 있겠죠. 그죠? 보통은 그렇겠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자, separated by a boundary which may be at rest or in motion. 자, 시스템이 정지해 있든지 움직이고 있든지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관념하고 우리의 차이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뭐 날아가는 야구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날아가는 야구공이라고 하면은 이 바운더리가 움직이겠죠? 야구공을 내가 시스템을 지정했는데 이 야구공이 날아가는 중이야. 그러면 야구공의 그 표면을 따라가지고 계속 바운더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인 모션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다른 경우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뭐 얼음을 갖다가 그걸 지정을 했어. 근데 이 얼음이 녹아. 이게 얼음이 녹아갖고 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그렇게 모양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따라가지고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뭐 흘러나간 물은 얼음에서 떨어져 났으니까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산이 안 맞겠죠. 아니면 시스템 질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고려를 하시던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산 편의성의 문제입니다. 계산 편의성의 문제 혹은 의미 있는 계산을 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시스템이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바운더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두 개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인데 인간의 인식 속에서 두 개가 약간 다르죠. 우리가 야구공인데 날아가면은 약간 시스템이 움직인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바운더리가 움직인다고 느끼기보다. 근데 이 아이스 조각인데 이게 녹아내렸다 그러면 약간 시스템은 안 움직였는데 바운더리가 좀 움직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참 언어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런 제한된 언어, 그것도 심지어 외국의 언어를 가지고서 뭔가 이런 공학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아무튼 자, 서라운딩은 시스템 빼고 전부 다다. 그리고 바운더리는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다. 자, 다시 얘기를 메탈러지로 약간 되돌려 봅시다. 메탈러지에서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케미컬 리액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누차 설명했지만 대부분 현대의 합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D 더하기 뭐 E 더하기 F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많은 원소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두 개 이상의 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디퓨전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종종 온도를 올리면 특히 디퓨전이 일어나면 이 두 개의 페이지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두 개의 페이지가 하나로 합쳐진다든지 두 개의 페이지 중에서 하나가 변화한다든지 두 개 다 변화한다든지 혹은 뭐 심지어 두 개의 페이지가 세 개의 페이지로 나뉜다든지 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 변화는 많은 경우에 특히 디퓨전을 통해서 페이지 그 상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성분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성분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톰과 아톰 사이에 아토믹 반딩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종류는 보통 킵이 되는데 이 아토믹 반딩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뭐 AB 아톰이 있으면 AA 반딩, BB 반딩, AB 반딩 이 세 종류 뿐이잖아요. 근데 얘들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얘들의 비율이 달라진 거는 어떤 그 케미칼 반딩은 끊어져서 없어졌고요. 어떤 케미칼 반딩은 없던 게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화학 반응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케미컬 리액션을 얘기를 할 때 이 액체하고 기체에서 논의하는 바가 많고 여기에 만약에 고체가 인볼브 된다 그러면은 프리시피테이트의 그런 느낌으로 많이 인볼브 되죠. 여기 주로 이렇게 주로 액체죠. 액체가 담겨 있으면 여기다 뭐 고체를 집어넣으면 녹는다든지 이온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꼭 액체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고체야. 고체인데 여기 프리시피테이트들이 있어. 근데 얘들이 막 없어지고 생겨나고 성분이 바뀌고 해. 그러면 그게 뭐다? 케미컬 리액션 시스템이죠. 자, 합금을 만들면 합금 안에 여러 개의 상이 생기고 이 합금 안에 있는 상들은 성분이 다르고 근데 그 성분이 재료의 온도 압력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로컬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메탈러지에서 관심을 갖는 많은 시스템은 대부분 합금이고 그 합금 내에서 로컬하게 이 케미컬 컴포지션 체인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케미컬 리액션이기 때문에 주로 케미컬 리액션 시스템이 메탈러지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스, 리퀴드, 솔리드, what is chemical reaction? 예, 질문이 있는데 이미 답을 했고요. 또 다른 질문은 name one famous physical reaction system. 그래서 뭐 아토믹 시어리, 빌리어드 볼 어썸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제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where is the boundary between atomic physics and quantum physics and nuclear material science. 지난 시간에 제가 스케일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바운더리라는 거는 이 레짐 간의 바운더리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이 스케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사이의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학문 간의 경계를 말하는 거죠. 아토믹 피직스, 퀀텀 피직스, 뉴클리어 머티리얼 사이언스의 경계란 무엇일까? 요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시스템의 클래시피케이션, 뭐 구분이라고 할까요? 네, 시스템의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그 클래스 간의 이 경계, 바운더리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의 바운더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클래스 간의 구분의 이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크게 세 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주요하게 재료 연력학에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고 오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굳이 번역하자 그러면 이거는 고립계가 되겠네요. 고립계. 우리 우주가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중에 엔트로피 관련해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 대해서. 자,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은 no work done on the system or by the system. 그러니까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해주지도 않고 서라운딩이 시스템에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work, 이제 W로 쓰겠죠. work은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나 매터가 may not enter liquid.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질량도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변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상수가 되겠죠? 시스템의 총 에너지와 시스템의 총 성분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t affected by changes in the surroundings. 자, 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바깥쪽에 서라운딩이 있겠죠. 그 서라운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서라운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성분이 바뀌지도 않고 시스템의 에너지가 바뀌지도 않고 시스템이 일을 하지도 않고 서라운딩이 시스템의 일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트리비얼한 데피니션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아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서라운딩에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면 이게 이런 시스템 우리가 왜 고민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인데요. 이건 좀 쉽죠. receive or give up energy from or to the surrounding. 서라운딩하고 에너지는 주고받는 거야. 에너지는 주고받는데 대신에 뭘 안 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impermeable to matter.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나누는 바운더리는 뭐예요? 머티리얼은 통과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막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은 오가지가 않는데, 그죠? 그래서 이 매터의 양은 상수인데 대신에 에너지는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용어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다이어서멀 바운더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열은 통과하는 바운더리. 그게 다이어서멀입니다. 그게 오른쪽에 사실 정의가 또 돼 있죠. 서멀 에너지 캠 패스스로 이렇게. 자, 그게 클로즈드 시스템. 매터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에너지는 통과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 오픈 시스템은 뭐겠습니까? 둘 다 되겠죠? exchange both energy and matter. 이렇게 돼서 에너지도 바뀔 수 있고 성분도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오픈 시스템. 이렇게 해서 재료연력학의 주요한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운더리 타입은 이제 5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3개를 제가 빨갛게 칠해놨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아디아베틱 바운더리입니다. 아디아베틱. 되게 많이 쓰여요.
어썸션으로 가정으로 취하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 아디아베틱 바운더리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아디아베틱 바운더리에 가까운 거. 제일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다란 실린더 타입의 해결료 봉이 있거나 혹은 뭐 조금 짧지만 펠렛이 있거나 하면은 그 센터 라인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핵 반응이 완전히 대칭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센터 라인 온도를 측정을 하면은 이 좌우로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온도 분포를 가지게 되잖아요. TR. 그러면 이제 요 반쪽만 해야겠죠. 보통 이 원점을 중심에다가 두니까, 센터라인에다가 두니까. 자, 이렇게 R이면은, 1D죠. 예, 1D로 이렇게 온도 프로파일 측정했을 때, 가운데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0이 되잖아요. 그레디언트, 온도 그레디언트가 0이라는 게 뭡니까? 온도 그레디언트가 0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인데, 다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템퍼러처 그레디언트가 0이에요. 그럼 이 열이 어디로 가죠? 다운 할 수가 없잖아.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흐를 수 없잖아. 여기서 열이 안 흐르지. 그러니까 이 센터 라인을 만약에 우리가 원디 시스템에서 해결료의 센터 라인을 바운더리로 설정한다 그러면 그 센터는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아디아베틱 바운더리에 가까운 노 서멀 에너지 캔 패스스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먼 거리에서 거시적으로 관측하면 뭡니까? 발생한 열이 해결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죠? 그 빠져나가는데, 이게 대칭을 이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높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인 거지, 열이 안 흐르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인 거예요. 정확히 TCL 이 포지션에서만 아디아베틱인 거고, 거기서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셔도 당연히 여기 다운어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열이 막 줄줄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아디아베틱 어썸션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디아베틱, 노 서멀 에너지 캔 패스 스루. 그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단열재죠, 단열재. 단열재가 있어서 이쪽 벽은 완벽하게 단열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는 거야.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난방비가 굉장히 아껴지겠죠. 네, 아파트 벽을 다 이렇게 단열재로 해가지고 열이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뭐 완벽한 단열재는 잘 없죠. 네. 자, 다이어 서멀 바운더리 이거 설명했습니다. 서멀 에너지는 패스스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퍼미어블 바운더리가 있는데 물질이 지나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지나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을 수 있죠. 예,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템을 바운더리로 그려서 시스템을 정의할 때 그 바운더리가 가상의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량의 흐름이 있는 파이프 중간에다가 그 시스템을 응?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연결된 어떤 실린더가 있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파이프로 흐를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점선을 그어서 여기서 이렇게 잘랐어 시스템을. 그러면 여기선 질량이 나가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는 이제 퍼미어블 바운더리가 되겠죠. 예. 실제로 보면 뭐예요, 그냥 빈 공간이죠. 예. 그냥 파이프에서 이렇게 나가는. 예.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시스템 바운더리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퍼미어블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우리 신체를 세팅하면 우리 신체의 입도 퍼미어블 바운더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퍼미어블 바운더리가 있을 수 있겠죠. 물질이 통과할 수 없는. 뭐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네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완벽하다고 우리가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자로에 그 돔이 있잖아요. 돔 바깥에 이 원자로 돔이 있는데 이 돔이 이게 제가 좀 과장해서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돼 있죠. 안쪽에 콘크리트 층이 있고 가운데 금속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에 또 콘크리트 층이 있고 이 금속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제 만에 하나 여기서 게시어스 피션 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유출되는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콘크리트는 설령 통과할 수 있더라도 이 가운데 있는 금속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임퍼미어블 하기를 기대하는 바운더리인 거죠. 온도가 올라가서 금속이 녹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론적으로 임퍼미어블한 바운더리에 가깝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한빛 원전이었나요? 이렇게 뭐 콘크리트에 구멍이 나 있다고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좀 침소봉대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중간에 임퍼미어블 바운더리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믿어줘도 물론 이제 규정을 지켜서 공사를 했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규제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임퍼미어블 바운더리의 존재를 어떤 하나의 언론도 언급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거에선 조금 보도 태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네. 자, 임퍼미어블 바운더리 그렇고요. 레터가 캔나 패스스로 하는 거. 뭐 해결 여본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지르칼로이가 그래야겠죠. 지르칼로이가 이 안에 피션 프로덕트들을 뭐 게시어스든 솔리드든 다 막아줘야겠죠. 이 안에다 다 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방사능을 띤 물질이 냉각수하고 섞이지 않게 막아주는 게 이 피복관의 굉장히 큰 역할이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있죠. 만약에 어느 분이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해결료 피복관은 임퍼미어블 바운더리인가요? 라고 하면은 제가 뭘 고민하겠습니까? 아, 중성자가 피복제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임퍼미어블인가 아닌가? 아, 이거 어렵다, 그죠? 자, 이게 애매한데 재료적으로는 재료 관점에서는 특히 재료 공학적 관점에서는 임퍼미어블 바운더리라고 봐야겠죠. 그죠? 왜? 원자보다 작은 거는 재료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성자가 여기를 팍 뚫고 나와도 그거는 매터가 아닌가? 이렇게 중성자가 매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가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그 바운더리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너무 이제 엄밀하게 하려고 하시면 자, 잊으시면 안 돼. 서모다이나믹스 오브 머티리얼스는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사이언스인지 엔지니어링인지는 과목의 어떤 제목에는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이언스가 되려고 했던 그런 엔지니어링이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임퍼미어블 바운더리, 매터가 캔나 패스스루 하는 그런 바운더리입니다. 자, 세미 퍼미어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ome component는 able to pass through인데 others는 또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물학 전문가는 전혀 아닌데 우리 생체 내에 이런 막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세미 퍼미어블한 막들이 좀 있고 할 텐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시스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 시스템의 거시적 프로퍼티를 성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질, 혹은 뭐 성치, 물성치. 자, 그래서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 오브 시스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앞에다가 뭐 제가 덜을 붙여봤는데 템퍼러처 여기 쌍점 찍고 템퍼러처. 그러면 이게 대충 뜻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등호라는 거죠. 등호라는 건데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가 뭐겠습니까? 재료 인력학에서 당연히 온도죠. 당연히 온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성질 온도입니다. 자, 이 템퍼러처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not utilized in the mechanical description of matter in physics. 자,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물리 배울 때 열심히 이제 동력학 계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체 온도 몇 도인지 써져 있었나요? 안 써져 있죠. 뭐라고 해요? 뭐 공의 질량이 얼마다. 공의 속도가 얼마다. 그래서 뭐 모멘텀이 얼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에너지 컨저베이션, 모멘텀 컨저베이션 이제 이거 갖고 열심히 수식 전개해서 푸셨을 건데 그거를 하는 내내 시스템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라는 거는 이 미케니컬 데스크립션 할 때는 이제 온도가 생략이 되죠. 그럼 뭐 그냥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RT야, RT 이렇게 룸 템퍼러처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시스템은 컴포즈드 오브 매터 당연히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물질로.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거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러므로 공간을 점유해요. 이거 조금 애매하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공간을 점유하는가?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원자에서 전자를 다 스트립 오프해서 벗겨내고
핵만 남겨놓으면 이 핵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오더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야, 그러면은 원자핵의 경우에 분명히 질량은 가지고 있는데 얘가 스페이스를 점유한다고 말할 수 있나? 약간 그런 의구심은 들긴 하죠. 진짜 작은 스페이스니까. 그런데 이제 태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원자핵들은 태생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죠. 전자를 끌어당겨 갖고 원자핵 주변에 있는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배치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공간을 점유하잖아요. 공간을 완벽하게 독점적으로 점유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큰 어떤 미케니컬 스트레스를 주거나 혹은 뭐 엄청난 크기의 중력을 작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축태력 이런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막 중성자별 만들고 이러기 전에는 이 전자가 공간을 점유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이제 이온이나 혹은 뭐 중성일 경우에는 원자핵이라고 부르는데 원자핵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온 원자일 경우에는 틀림없이 공간을 점유한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자의 크기는 0.1 나노미터보다 크니까.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0.1 나노미터도 그것도 공간이냐라고 이렇게 또 좀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보가드로 넘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자는 그러니까 이거 좀 죄송한 표현인데 바퀴벌레 같죠. 그래서 바퀴벌레를 한 마리를 봤으면은 뒤에 100만 마리가 있는 거라고 원자는 혼자 다니지 아니하죠. 보통 우주 공간이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1나노미터를 점유해도 이거는 굉장히 큰 공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매터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원자 단위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있으면 공간을 점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압축해가지고 0.9cm짜리 블랙홀이 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죠? 네. 자, 이 matter가 has a given 어떤 물질이 있어요. 질량이 있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를 assign 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가능한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혹은 그 물질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를 assign 할 수 있죠. 우리가 템퍼러처 스케일이라는 걸 이제 인벤션을 해야죠. 발명을 해갖고 온도를 어사인 할 수 있는 거고, 뭐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도 우리가 정의를 해서 이 압력이 얼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케미컬 컴포지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피어리어딕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걔네의 어떤 이 원자가 섞여 있는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케미컬 컴포지션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as well as 있고 physical properties such as에서 예시가 thermal expansion, compressibility, heat capacity, viscosity.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죠. 어떤 하나의 재료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런 많은 관념들이 주어질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신적인 관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완벽한 조감도로 내려다본다고 한다면 그냥 이 물질이 있고 뭐 기본 입자들이 있고 걔들이 그냥 플레이 어라운드 하고 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다운 투 얼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스 발음은 못하는데 다운 투 어스 해가지고 지표를 살아가는 어떤 이 하나의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많은 개념들을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해야 이런 메터들의 그 거동,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어사인 할 수 있는 많은 매크로스코픽 프로퍼티 중에서 첫 번째가 온도, 두 번째가 압력, 세 번째가 성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얘네의 페이지가 결정되고 기타 등등이 결정되면 마이크로 스트럭처나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thermal expansion, compressibility, heat capacity, viscosity 이런 많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기를. 자, 그 다음에는 갑자기 제가 프릭션 마찰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찰이 뭡니까? 마찰이라는 거는 뭐 현상이죠, 현상. 그러니까 어떤 진공이 아닌 매질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점차 잃어가잖아요. 마찰 굉장히 복잡한 현상입니다. 마찰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에요. 제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쉬운 거. 마찰이라는 거는 이 미케니컬 에너지, 우리가 여기 미케니컬 데스크립션 얘기했었는데 미케니컬 에너지, 예,
기계 동력학적인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죠. 열 에너지로. 서멀 에너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뭐 높았던 물체가 미디움에서 진행하다가 멈춰 서고 나면 우리가 모든 에너지가 서멀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뭘 제시합니까? 임플라이 합니까? 암시합니까? 본질적으로 두 개가 같다는 거죠. 네. 운동 에너지하고 이 미케니컬하고 서멀 에너지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거야. 같은데 뭐가 다르겠어요? 이거 좀 제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에 속한 모든 원자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카이네틱 에너지로 해석하는 게 편리한 거고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거를 그 어떤 금속 덩어리가 비브라늄 요새 비브라늄이 인기니까 비브라늄 네모 박스가 있다고 하죠. 정육 면체가. 그래서 이거를 뭐 토르가 던졌어. 그러면 이 미케니컬이잖아.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너무 빨리 던져가지고 공기 중 마찰로 얘가 가다가 다 녹은 거야. 녹아가지고 녹다 못해서 이렇게 기체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비브라늄 기체가 돼가지고 대기 중에 흩어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처음에 토르가 준 에너지는 미케니컬 에너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테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에너지는 대기권의 이 열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된 거겠죠. 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겠습니다. 자, 그러고 프릭션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야. 히덴진은 뭐냐면 열 에너지를 가져다가 이제 E가 아니고 W네요. 그죠? 예. W 미케니컬로 바꾼 거지. 예. 웍을 해주는 거야, 웍을. 미케니컬 웍을 해주는 거야. 웍이라는 거는 다분히 어떤 인간 중심적인 그런 개념이죠. 사람한테 어떤 유용한 작용을 해야 우리가 그거를 웍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W는 FS 이런 정의를 이제 배우셨을 건데 고등학교 시절에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이 힘이랑 벡터로 이렇게 내적해가지고 이제 웍이 스칼라량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힘은 내가 많이 줬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0이다. 그러면은 웍도 0이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몸 안에 축적한 에너지 뭐였죠? ATP. ATP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얘가 ADP가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에너지를 잃었어. 근데 웍은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허팀 쓰면서 열 내니까 그게 뭐 이렇게 내 몸 주변에서 이렇게 열 날 때 그거를 우리가 대기 중에 분자가 그걸 뺏어 갔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웍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거는 이 서멀이지.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에너지를 그냥 이 서멀로 우리가 날린 거죠. 손실을 본 거지. 자, 그래서 이 열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미케니컬 웍으로 바꿔주는 도구, 장치, 그것이 엔진의 정의죠. 가장 쉬운 예시가 뭐겠습니까? 가솔린 자동차. 네, 가솔린 태워서 열 난 거 갖다가 피스톤 돌려갖고 바퀴 돌려갖고 미케니컬 웍 만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클래시컬 서모다이나믹스의 초점이다. 포커스다. 전통적인 연력학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실제로 이것은 지금 오늘날 뭡니까? 기계과에서 배우는 연력학이죠. 즉 우리가 배울 거는 재료과에서 배우는 연력학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목표가 무엇이냐? Applied Thermodynamics의 자, 읽어볼까요? Determination of the effect 결정하는 거죠. 효과를 결정하는 거죠. The surroundings on the equilibrium state of a given system. 주어진 시스템의 평형 상이 아니고 평형 상태. 네, 평형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 서라운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하겠다. 이건 뭐 쉽게 설명하면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서라운딩의 TP를 바꾸면 시스템의 어떤 뭐 TP나 TPC에 어떤 R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성분이 로컬하게 바뀔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다는 거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적인 도구로 응용 연력학을 쓰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quilibrium state of a given system and the influence. 근데 그 영향과
이 평형 상태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거의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학년, 공대 1학년 학생들한테 좀 해야 되는 얘기를 좀 해놨는데, 이거 뭐 제가 잘 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서로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자연이 있고 우리가 자연을 관찰을 해서 그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많이 만든다, 모델링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그 모델의 이 한계가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관찰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든 모델은 반드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한계를 잘 알고 그 모델을 배우고 그 모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처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거리가 얼마가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게 사실은 이제 자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모델은 뭐냐면요. how입니다. how we describe nature.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그것이 이제 모델이고, 이거를 하려면은 이 기술하기 위한 데스크립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구로서 많은 컨셉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컨셉들은 종종 우리의 수식에서 파라미터나 베리어블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파라미터나 베리어블, 혹은 뭐 코에피션트나 컨스탄트 등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많은 컨셉들이. 그것들이 that are quantitatively interconnected. 이거 중요합니다. 수학을 하지 않으면 뭐 공학은 존재를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사이언스는 더 하죠. 수학이 없는 자연과학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량화가 중요합니다. 정량적으로 서로 인터커넥트 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그 파라미터와 베리어블들,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기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모델이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심플리스로 many mathematical correlation. 결국 우리가 어떤 수식을 자연과학이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굉장히 뭐 그렇게 큰 오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 경계하셔야 될 태도가요. 교과서를 읽으실 때 이 벼락치기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인데, 수식만 이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수식을 달달 외운다든지, 그냥 이 계산할 때 이 수식 쓰면 되는구나,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제 약간 암기 과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전공 원서를 한 10권 정도 꼭 읽으십시오. 통독을 하시면 돼요. 원자력 많은 분야의 대표적인 원서를 뭐 하다못해 5권이라도 통독을 하셔야 돼요. 수식만 보시면 안 되고 그 행간을 읽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행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이라도 이 내 머리를 다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여기 메밀소바 좋아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메밀소바 먹을 때 이거 뭐 간장인가요? 담궜다 먹잖아요. 그죠? 그냥 먹으면 밍밍하고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뇌를 한번 이 수식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에 써 있는 그 한 줄 한 줄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쯤 담았다가 나중에 다 쏟아 버리거나 뭐 이제 구멍이 뚫려서 줄줄 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게 여러분들의 오장육부를 훑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거기에 좀 한번 적셔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수식만 보고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예습 복습하셔서 교과서를 한 번 통독하는 거를 5권, 10권 아니라도 좋으니까 5권만이라도 좀 다 통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영문 원서로 통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물론 그 모델은 자연과 같지 않죠.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제가 사람 얼굴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리나? 제가 이제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제 얼굴 아닙니다, 이거.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모델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네이처는 뭐겠어요? 뭐, 누군가의 사진이나 동영상일까요? 그것조차도 모델이지만, 어쨌든. 자연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3차원에.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무슨 몽타주 같죠? 과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수준 떨어지는 몽타주를 그리는 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몽타주로 범인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모델은 당연히 네이처하고 같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로 범인 잡으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데스크립션이 그 몽타주가 needs to be good enough to make a helpful prediction. 자, 범인을 내가 3차원 세계에서 마주쳤는데 리얼월드에서 그때 얘가 범인이구나. 그거를 알려줄 만큼만 정확한 데스크립션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in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ith reasonable computing power consumption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델을 갖다 잘못 잡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델링 한 거 갖고서 이제 뭐 뉴메리컬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을 수 있겠죠. 현대의 컴퓨팅 파워를 총동원해도 그런 게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공학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 효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시간 기간 안에 충분히 유용한 답을 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데스크립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하고 똑같은 데스크립션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사실 불가능하다. 뭐가 make a such kind of 모델. 그런 모델 못 만든다. perfectly matches with nature. So that provides perfect prediction. 야, 이런 거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 주식, 코인, 부동산 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because all the concepts that ever had been developed are based on human sense. 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존해서 정립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뭐 우주를 통괄하는 그런 컨셉이나 뭐 이론을 만든다. 이거는 뭐 욕심이죠. 그래서 which comprised of very lousy biosensors. 예, lousy. 예. 굉장히 나쁜 바이오 센서로 구성이 돼 있죠. 우리의 센스는, 휴먼 센스는. which was not evolved to gather accurate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an exact mathematical model of entire or a part of this universe. 우리의 뇌, 우리의 신체, 우리의 감각기관은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그런 뇌를 진화시키고 있었다가는 이미 다 멸종해서 없어졌겠죠. 당장 어디에 바나나가 맛있는 게 열리는지, 어디를 가야 표범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해도 사느냐 죽느냐를 매일같이 사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아프리카 원숭이들한테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바이오 센서, 그것을 탐구하는데 이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에 적절한 바이오 센서 이런 게 진화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발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문을 발전시키는데 뭐 그런 목적을 두고 한목적적으로 진화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인류가 이런 몸과 이런 뇌를 가지게 됐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사설이 기냐면은 제가 공부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그래요. 학문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제 베리 오픈 타임스죠. 이거 불평을 하게 돼요, 보통. 그리고 이게 이제 불만족으로 이어져요. 불만족으로 이어지면은 크게 두 가지 느낌이 다가오는데, 나는 멍청하구나. 이건 내가 멍청한 거 아니면 이론이 멍청한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딴 거 해야겠다.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구나. 나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뭐 역사를 바꿀 천재가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마도 사실이겠지만은 뭐 멍청해서 이걸 공부를 이게 내 적성에 안 맞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자, 3할 타자. 여러분들 야구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에서 3할 치면은 훌륭한 타자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7할은 아웃을 당했다는 거거든. 예. 공학도 똑같습니다. 3할 타자면 좋은 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 30점 맞으시면 이제 조금 곤란하죠. 예, 그건 좀 곤란한데 아무튼 모든 공에 막 퍼펙트 스윙으로 다 막 150m짜리 홈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이론을 배우면서 그게 자기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좀 이거는 제가 약간 자충수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교수를 탓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시간이 많이 들었네. 컨셉 오브 스테이트. 더 컨셉 오브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스테이트란 단어는 사실 앞에 많이 나왔잖아.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이퀄리브리움하고 같이 나왔을걸? 예. 평형 상태. 이퀄리브리움 스테이트. 자, 스테이트가 뭔지 알아봅시다. 스테이트에는 크게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있고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은 뭐겠어요? 이거는 미시죠? 미시적인 상태. 이거는 거시적인 상태. 자,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먼저 봅시다. mass, velocity, positions, and all modes of motion. all modes of motion of all the constituent particles in a system. 자, 시스템에 속해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의 모든 모션의 모든 모드. 자, 요것이 미시 스테이트의 하나의 이그젠플이죠. EX1이죠. 자, 그게 또 뭐가 있겠어? 그런 모든 입자의 포지션, 모든 입자의 속도, 모든 입자의 질량, 이런 것들이 미시 스테이트입니다. Required to describe the microscopic state of the system. 자, 그래서 이걸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서술을 하려면, 기술을 하려면 이게 다 있어야 돼. 입자 하나하나 질량, 속도, 위치, 그 다음에 어떤 모션의 모드 이런 것들이 다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아보가드로 숫자는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이 많은 입자에 대해 가지고 이 많은 변량을 전부 다 우리가 다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일일이 다 측정해서. 이게 자, 이제 옆에 밑에 질문 있죠. What is the likelihood to have this many information for a system인데 이게 뭐 전 개인적으로 답은 이거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 likelihood는 0%야, 0% 오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많아서 다 측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죠? 예, 불가능해. 이게 측정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아니 이거를 어떤 타임 t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딱 할 때 착 하고 다 재줘야 되잖아. 그런 게 어딨어.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측정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 배울 때 얘기 듣지 않았어요? 측정하려면 시스템을 교란해야 되죠? 아니 뭐 광자를 쏘든지 뭘 쏘든지 해가지고 걔랑 충돌시켜서 돌아오는 시그널을 우리가 재야 되잖아요. 그래서 측정을 통해서 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측정을 하면 그 순간 이 값들이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해. 미시적인 어떤 스테이트라는 게 어떤 페이퍼에선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계산할 때 이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그런 거를 뭐 이제 MD 시뮬레이션,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분자 동력학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하죠. 하는데 이게 이 시간을 조금만 길게 하면 조금만 길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나노세컨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벌써 안 맞아요. 안 맞아. 네. 입자 개수 조금만 늘리고 이러면은 이게 계산 결과가 산으로 갑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들은 이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많은 이런 별량들이 측정돼야 된다. 사실상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대신할 뭔가가 있어야겠죠. 이제 그게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해진 양의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질의 성분이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고정된 성분을 가진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양도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게 필요하던 이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에서 딱 두 개만 필요한 상태로 바뀌어요. 딱 두 개. 그게 뭐냐면 only two, 여기 보면은 independent variables, 두 개의 독립된 변수만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픽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니크 이렇게 돼 있죠. 유니크. 그러니까 단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랑 압력을 갖다가 지정을 해. 어떤 특정 온도, 특정 압력을 지정을 해. 그러면 이 이게 TP가 완벽히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둘 다 이 독립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데, 이 두 개를 우리가 만약에 확정을 하게 되면은, 이 시스템의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 혹은 이제 다른 이름이 서모다이나믹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서모다이나믹 스테이트를 지정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자, 반복합니다. TP를 정하면 우리가 거시적인 스테이트를 확정을 지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이 된다 이거야. 똑같은 온도 압력을 줘버리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전제 조건이 뭐야?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브스턴스의 양도 알고 걔 성분도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분 C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시스템의 매스도 확정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그게 확정이 된 상태라면은 온도 압력만 알면은 이게 시스템의 어떤 상태가 확정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온도 압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볼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TB를 골라도 되고 PB를 골라도 되고 그다음에 뭐 TP를 골라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컨비네이션을 고르든 두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픽스하기만 하면 이 거시 시스템 하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가 이 아메나블이라는 단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편리한. 가장 편리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은 이 두 개를 고르는 게 가장 편리한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둘 다 미터가 있어요. 템퍼러처는 서모미터가 있고요. 그죠? 서모미터. 그리고 프레셔는 뭐가 있습니까? 프레셔 미터가 있죠. 자, 그래서 온도도 측정하기 쉽고 압력도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갖다가 지정을 해버리면 이 하나의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디파인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마이크로스코픽 스테이트 같은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which variables to choose is purely depending on the convenience.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실험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처한 주어진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편한 걸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을 고를지는 순수하게 그런 편의성에 디펜딩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이쿠에이션 오브 스테이트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